양난을 끝으로 조선 전기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드디어 조선시대도 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조선 후기도 드라마 같은 사건들이 참 많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에피소드는 수업 시간에 풀어볼 테니 기대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양난 이후의 체제 정비 과정입니다. 크게 정치, 군사, 수치 체제 정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붕당 정치와 그 변질입니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조선 제2의 전성기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인물을 살펴볼 건데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에 다시금 활력이 돋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정치부터 봅시다. 먼저 이것은 조선의 중앙정치입니다. 의정부를 중심으로 국정을 논의하고 이를 6조에 하달해서 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양난을 거치면서 비정상적으로 그 지위가 커지는 기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한자인지 알고 있나요? 앞에서부터 갖출비, 변두리 변, 맡을 사로 합치면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관청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비변사는 군사기구였어요. 그것도 변방에 외적의 침입이 발생한 특수 상황에서나 일이 생기는 기구였으니 이전에는 존재감이 없었죠. 그런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는 양난을 거치면서 몇십 년간 이런 변방의 침입이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변사의 일감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변사의 역할이 점점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변사의 역할 변천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비변사는 중종 때 왜구와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된 기구였습니다. 그러다가 명종 때 왜구의 침입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상설기구화되었어요. 그런데 양난을 거치고 조선 후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비변사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됩니다. 어느덧 비변사는 의정부를 넘어서는 최고 정치 기구로까지 성장하였어요. 각 군영, 즉 군사 조직의 대장과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었죠. 이들을 비롯한 고위 관원들이 모두 모여서 원래는 군사 문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외교, 재정, 인사와 같이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기구가 되었죠. 하지만 19세기 비변사를 둘러싸고 부정부패가 심해지자 결국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 인물에 의해서 비변사가 폐지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군사제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전 조선은 200년 동안 평화로운 시기를 누리면서 군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양난의 처절한 경험은 이런 조선 군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조선은 임진왜란 진행 직후부터 군사제도를 정비하여 5군형 체제를 완성합니다. 이 중 처음으로 만들어진 집단은 훈련도감으로 일정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이었습니다. 훈련도감은 삼수병 체제로 이루어졌는데 삼수병이란 조총을 다루는 포수, 활을 쏘는 사수, 그리고 창을 드는 살수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도중에 급하게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종료된 후 나머지 중앙군영도 차근차근 완성이 되어서 총 5개의 군영이 완성되니 이것을 5군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건 중앙군이고 지방은 어떻게 방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양반부터 노비까지 포함된 소고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고군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수령이나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훈련을 받았고 적이 침입해 오면은 전투에 동원되는 형태였습니다. 이번에는 수치체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워낙에 내용이 좀 많으니까 잘 집중해주세요. 먼저 조선의 수치체제는 크게 땅의 세금이 붙는 전세,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 노동력이 동원되는 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선 전기의 전세 제도는요, 땅의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풍년이고 땅이 비옥해요. 그러면은 최대치인 20두를 거두는 것입니다. 올해가 만약에 흉년이고 땅이 척박해요. 그러면은 최소치인 4두를 걷어가는 것이죠. 토지 1결당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1결, 두 이런 것들은 다 단위예요. 말만 들으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풍년이고 땅이 비옥하면 많이 걷어가고 흉년이고 땅이 척박하면 조금 걷어가니까. 그런데 막말로 올해가 흉년인지 풍년인지
그리고 이 땅이 비옥한지 척박한지는 되게 주관적인 거라서 흉년이 들고 땅이 척박해도 관리가 멋대로 풍년일세, 땅도 아주 비옥하고만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고를 내린 다음에 20두를 걷어버리면 끝이에요. 이런 문제를 막고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해준 제도가 바로 인조 때 실시된 영정법입니다. 이 영정법은요, 풍년과 관계없이 기존 전세량의 최소치였던 1결당 4두로 통일해버림으로써 백성의 부담을 대폭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 제도는요, 바로 공납인데요. 원래 공납은 집집마다 해당 지역에서 나는 토산물을 부과해서 거두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토산물을 거두거나 자연재해로 토산물이 제대로 나지 않는 해에도 과도한 양을 거두어서 곤란한 상황이 생겼죠. 이럴 때 괘씸한 관리나 그 지역 유지들은 어떻게 했냐면, 야, 내가 대신 내줄게, 대신 너희들은 나한테 수수료를 내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토산물을 구해가지고 대신 내요. 대신에 백성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거두어 갔습니다. 이렇게 대신 일단 납부를 하고 그 대가로 백성들에게 수수료를 걷어가는 그런 폐단을 당납의 폐단이라고 했는데, 이게 공납의 심각한 폐단 중 하나였어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광해군 때부터 실시했던 제도가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요, 토산물을 거두지 않는 대신에 토지를 기준으로 쌀 1결당 12두씩 거두거나 대랑 면포처럼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들로 세금을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토산물이 거두어들여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더 이상 귤을 거둘 수가 없는데 임금님이 만약에 귤을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떡해요? 임금님이 영광굴비 먹고 싶다 하면 어쩔 건데. 그래서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는 공식적인 상인인 공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짜가지고 공인한테 주면 이 공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토산물을 사들여가지고 궁중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인들이 막 돌아다니게 하다 보니까 상업과 수공업 당연히 발달하고요. 상품 화폐 경제라는 것도 발달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입니다. 원래라면 성인 남성이 직접 군대에 가거나 혹은 국가 차원의 공사에 동원되어야 했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점차 군포라고 하여 이게 천인데요. 이거를 1년에 2필 납부하는 것으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영조 때 실시하는 균역법은 군포를 1년에 한 필만 거두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서 이 부담을 절반으로 낮췄죠. 대신 이렇게 해서 부족해진 국가 재정은 땅에 부과하는 결작, 혹은 어장을 갖고 있으면 내는 어장세, 배를 갖고 있으면 내는 선박세, 염전을 갖고 있으면 내는 소금세 등으로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대동법이랑 균역법 둘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내가 만약에 부자라서 땅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쌀 1결당 12두씩 되는 이 대동법의 조세도 많이 납부를 하게 되고요. 균역법 상으로는 결작도 납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부자라서 만약에 어장도 갖고 있고 배도 갖고 있고 염전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될 거예요. 자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점차 바뀌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챕터인 붕당 정치와 그 변질 과정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이건 어느 교과서에서나 다 등장하는 붕당 정치 전개 요약본인데요. 맨 처음에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 동인이 다시금 북인, 남인으로 분화를 하게 되었는데, 광해군 때에는 이 북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국을 이끌었지만 광해군이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면서 북인도 함께 실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이후에는 서인과 남인이 연합해서 전국을 운영하는 형태로 전개가 되었어요. 서로 다른 당은 서로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정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3사와 같은 언론기관이나 서원 등을 토대로 여론을 모으고 공론을 형성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공론이란 각 붕당에서 수렴된 의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현종 때부터 점점 당파 싸움이 심해지면서 이 붕당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붕당의 변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현종 때에 2차례, 그리고 숙종 때 3차례 발생했었던 예송, 환국이라는 사건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예송입니다. 예송 되게 재밌는데 우선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를 했어요. 근데 효종이 몇째 왕자였죠?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임을 당하고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한 것이기 때문에 효종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원래 적장자는 아니었는데 이례적으로 왕이 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효종의 계모였던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지를 가지고 피터지게 싸웁니다. 서인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니니까 왕이나 사대부나 똑같은 예를 적용해야 된다는 왕사동례라는 이론을 적용해서 자의대비는 상복을 1년만 입으면 된다 라고 주장을 해요. 남이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효종이 둘째라 해도 한나라의 선왕인데 정통성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느냐. 왕이랑 사대부는 다른 예를 적용해야 된다. 왕사부동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의대비는 3년간 상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로 싸우느라 정치가 마비된 이 사건이 바로 예송입니다. 참 싸울 일도 없죠. 숙종이 즉위한 후에는 환국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숙종 때의 이 환국은 붕당의 변질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환국은 바꿀환, 판국자를 써서 판을 뒤집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국왕이 자신의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손바닥 뒤집듯 집권 정당을 교체해버린 사건을 말해요. 여러분 장희빈은 들어보셨죠? 숙종이 장희빈에게 빠졌어요. 그러자 장희빈과 결탁한 남인 세력들이요 대거 살아나고 이 장희빈을 경계했던 서인 세력은 전부 축출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숙종이 장희빈에게 이번엔 등을 돌렸어요. 그러자 남인이 대거 씨가 마르고 서인들이 다시 우르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환국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숙종은 붕당 정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탕평론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등장시켰지만 당시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붕당의 변질로 조선 정치가 위기를 맞이할 때 드디어 두 인물이 등장해서 상황을 바로 잡습니다. 조선의 제2전성기는 어떤 왕들에 의해서 찾아오게 될까요? 바로 영조와 정조입니다. 물론 인간성을 놓고 보면 조금 할 말이 많긴 한데 전체적으로 조선의 많은 부분을 개혁하고 부흥시켰다는 점에서 제목을 한번 이렇게 붙여봤어요. 두 인물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사진 속의 음식이 뭐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맞아요. 바로 탕평채입니다. 맛있겠죠? 앞에서 본 탕평론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탕평채는 영조시기 여러 당파가 협력하자는 탕평책을 논의하면서 처음 등장한 궁중 음식입니다. 위에 올라간 다양한 재료들이 입안에서 막 조화를 이루듯이 서로 다른 당파의 대신들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정치를 해나가자라는 탕평론의 이념을 상징하는 음식이죠. 이렇듯 영조와 정조는 숙종 때는 그저 말뿐이었던 탕평론의 기조를 이어받아 이것을 실제로 시행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먼저 영조의 정책부터 보겠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영조는 앞서 이야기한 탕평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탕평의 취지를 따르는 노론과 소론의 온건파를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여기서 노론과 소론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서인이 한 번 더 갈라져가지고 만들어진 두 당파를 노론, 소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조는 서원을 대폭 정리했고요. 이주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서원이나 이주 전랑이나 둘 다 붕당의 씨앗입니다. 이 붕당의 씨앗을 정리한 것이죠. 서원에서 학파와 붕당이 비롯되고 이주 전랑의 권한을 놓고 갈등이 발생해서 동인서인이 분화되었던 사실은 기억하시죠? 또한 영조는 민생을 안정하기 위해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그는 압수령과 같은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기도 했어요. 이거 얼마나 아파 보여요 지금 이 사람. 뾰족뾰족하게 가시가 돋쳐있는 이런 판자 위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 위에 무거운 돌을 얹거나 사람이 올라타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런 가혹한 형벌이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청계천을 정비했습니다. 그동안 이 청계천이 잦은 범람으로 백성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대요. 그래서 영조는 하천 바닥에 쌓인 흙과 돌을 퍼올림으로써 강을 더 깊게 만들어서 범람을 방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태종 때 사라진 신문고 제도를 부활했습니다. 신문고 제도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북을 둥둥 울린 후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전달하도록 한 제도였죠. 영조는 각종 제도들을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상황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 바뀐 상황에 걸맞는 법전이 없어요. 이에 영조는 속대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전을 편찬해서 새로워진 법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균역법을 실시했습니다. 원래 두 필 거두던 군포를 한 필로 거두면서 백성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이죠. 부족해진 것은 결작, 소금세, 선박세 등등으로 보충하였고요. 영조의 손자로서 그 뒤에 대를 이었던 정조 때에도 조선은 안정적인 치세가 유지됩니다.
정조는 영조와 마찬가지로 탕평책을 실시하였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숙종의 환국 이후로 완전히 정계에서 배제되었던 남인들도 다시 기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정조대의 삼정승인데요. 영의정에는 노론의 김치인, 좌의정에는 소론의 이성원, 우의정에는 남인 최재공을 기용한 것을 통해 탕평 정치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했는데 이는 왕실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책 자문 기구로 삼고 학문을 연구하기도 했으며 다양한 인재들을 양성했죠. 심지어 정조는 박제가, 이덕무 등과 같은 서얼 출신의 인물들을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조는 자신의 왕권을 뒷받침하고자 장용영이라고 불리는 국왕 친위 부대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민생 안정에도 힘을 기울였는데요. 먼저 신해통공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해통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전상인이란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시전상인이란 조선 정부가 한양에 설치한 시장인 시전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한 상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전 상인들 입장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민간 상인들이 와서 옆에 판을 벌리면 장사에 방해된다고 생각하겠죠.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은 난전이라고 하는데 시전 상인들이 자신의 특권을 남용해서 이런 난전 활동을 완전 금지해버리는 거를요, 금난전권이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자유로운 상업활동에 해가 된다고 여긴 정조는 정말 핵심 물건을 다루는 6개의 시전상인, 즉 유기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전상인들의 금난정권을 폐지했습니다. 이걸 좀 어렵게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 폐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나 사건 자체가 신해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신해통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하면은 교과서에 나온 대로 그냥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해서 좀 더 자유로운 상행위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노비의 처우를 많이 개선합니다. 특히 노비가 도망가면 주인이 끝까지 노비를 쫓는 것을 노비 추세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이런 여파로 정조 직후에 순조 치세 초기에 공노비가 완전히 해방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조는 문화적 발전에도 힘을 씁니다. 정조는 수원화성을 건설했어요. 사진 속 건물은 수원화성하면 우리가 보통 많이 떠올리는 팔달문인데요. 그는 개혁의 중심지로 수원의 화성을 건설하고 이를 정치, 군사, 경제적 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친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이장하기도 했어요. 이런 수원화성의 건설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덕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정약용이 개발한 거중기는 도르래의 원리를 사용해서 무거운 물건도 손쉽게 들어올릴 수 있도록 하여 공사 기간과 경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규장각에서 대정통편이라고 하여 왕조의 통치 규범을 정리한 법전을 편찬하기도 하고, 그 밖에도 청해 백과사전인 고금도서 집성과 같은 다양한 책을 보관하거나 정리해서 문예 부흥에 힘썼습니다. 영조와 정조의 통치를 통해서 조선의 통치는 많이 안정기로 접어들었어요. 당파 간의 극심한 갈등도 꽤 누그러진 듯 보였죠. 그런데 과연 붕당 간의 갈등 문제는 정말로 뿌리가 뽑힌 걸까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는 영조와 정조가 워낙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영조와 정조가 허구한 날 붕당 싸움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신하들 입장에서는 당장 상대 당 사람들 죽여버리고 싶어도 일단 왕명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를 했는데 너무 어려. 10살밖에 안 돼. 더 이상 카리스마로 이런 붕당의 폐해를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동안 잠깐 왕의 기세에 눌려있던 붕당 간의 대립이 다시 활성화되고 왕권이 급격하게 약해지면서 조선의 정치는 다시금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